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상천 시인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 데까지 오시느라고 아닙니다. 애쓰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교수님?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네. 근무하던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아, 지난 그래서, 2월에요? 얼마 안 네네네, 되셨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한양대에서 오랫동안 네. 학생들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31년 만에 31년. 네, 퇴직을 했네요. 네. 네. 그 한양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퇴직을 할 때는 네. 한 10여 년간 10여 년 조금 넘었죠. 네.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네. 이전에는 이제 국문학과 네. 에 있었죠.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31년 동안 근무를 했더라고요. 뭐 시간 강사하고 이런 거 다 빼고. 네. 네. 아유, 오랫동안 애쓰셨어요. 이제 뭐 좀- 재밌었죠. 뭐 네. 학교 생활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니까요. 네. 이제 좀 편안하게 시를 쓰시면서 네. 네. 그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동안은 뭐 이제 항상 가르칠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 있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새로운 사회의 변화하고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시집도 잘 못 내고 시도 잘 못 쓰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은 열심히 시를 써야지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 그 물이 안 빠졌나 봐요. 2월이면 언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아직 안 빠졌는지 네. 아직 또 그냥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네. 시 쓰는 것보다. 그래서 네. 이제 물이 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교수님 고향이 여수라고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여수입니다. 네. 네, 어릴 때는 어떻게 자라셨을까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여수는 이제 전라남도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네. 바닷가지 요즘에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데죠. 네네네. 여수. 네, 여수 밤바다 때문에 네네. 버스커 때문에 이제 아주 네. 유명해진 관광지가 됐는데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어릴 때 자라고 초등학교까지를 나왔는데요. 그때는 아주 조그만 그 소도시입니다. 네. 시는 시인데 굉장히 조그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신장로가 있기는 했지만 네. 거기로 우마차들이 다니고 예, 뭐 또 가다가 보면 우마차 지나가면 그거 올라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정도의 네.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죠. 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광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멀리 가셨네요. 이제. 네네네. 그 저희 부모님이 좀 나가서 더 큰 세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라고 중학교 때 이제 광주로 가서 네. 중학교를 광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또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네. 그랬죠. 네. 그럼 혼자 지내셨어요? 네네. 학교 다니면서 유학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하숙을 하다가 뭐 자취도 하다가 네. 예, 그랬었죠.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와서는 형들하고 또 같이 있었던 기간이 조금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랬죠. 형제 중에 막내세요? 아니요. 이제 제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네.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고. 예, 옛날에야 뭐 다 그렇게 오형제 뭐 네. 많지 않습니까? 딱 네네. 좋으네요. 위로 형님 계시고 여동생들 있고. 네. 그 학교 다니실 때는 교수님
국문과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릴 때부터 혹시 문학에 무슨 관심이 특별히 있으셨던가 네.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백일장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제 꿈이 어려서부터 저는 그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네.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갈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때 뭐 국문과를 가고 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할 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국문과를 갔죠. 예, 국문과를 갔고, 더군다나 그때 한양대학에 박목월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목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특히 또 박목월 선생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 밑으로 가야지 목월 하는 선생님을 생각. 좋아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오골 선생님한테 한 2년을 배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수업으로만 제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입학해서부터 4학년까지 4년은 있었는데 수업을 듣기는 한 2년 정도 들었고요.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하고 뭐 여러 가지 저 했던 일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그 기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죠. 그러게요. 네. 아주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학생 때 그렇습니다. 만나셨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등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80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잡지나 이런 데도 그 신인상 제도로 그냥 한번 등단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 현대문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초회 추천이 있고 또 한 번 추천을 하고 두 번을 그게 대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마지막 추천을 80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단은 1980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네. 대학 졸업하고 잠깐 뭐 방이라고 하죠. 그걸로 또 고향에 가서 거의 1년 동안 있다가 옛날엔 방위가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뭐 그걸 뭐 보충역이라 하던가요. 뭐 그러는데 그래서 한 1년 거의 1년을 또 고향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때 이제 미리 그 전해에 이제 초회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80년에 80년에 종심을 해서 그때 이제 완료를 했죠. 일찍 하신 거죠, 그러면은 등단을? 그렇죠. 20대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대에 현대문학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신춘문예니 그런 저기도 있지만 현대문학이 가장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명망 있는 그런 경로였죠. 문단에 나가는 가장 그 명망 있는 경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그때 당시 조금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도 권위 있는 곳이라고 다들 말씀들 하세요. 그 이제 등단을 80년에 하시고 네 권의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그 시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단을 80년에 하고 8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냈던 시집이 사랑을 찾기까지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몇 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다 없어졌어요. 오래되기도 했지만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집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제 제가 한번 혹시 중고가 있으려나 하고
중고서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집이고요. 사랑을 찾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집이 이 시집인데요. 굉장히 젊은 사진이죠. 네. 이렇게 바짝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없이 보낸 겨울 하루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게 88년에 나온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냈죠. 이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시 쓰고 열심히 쓰고 하면서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88년이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대학 강사,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0년에 이제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더 저한테는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집 내는 것이 뜸해졌어요. 시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모아야지 뭐 낼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낸 시집이 5, 6, 7, 9는 나를 불안케 한다 하는 이제 이 문학 아카데미 시선 101번입니다. 101번. 네, 그래서 5, 6, 7, 9는 나를 불안케 숫자인가요? 한다. 이게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 시가 있는데요. 그 앞에 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이 자동차 5, 6, 7, 9라고 돼 있으면은 나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5, 6, 7, 8이 되든지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 하나가 뭔가 빠져 있는 이게 굉장히 나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장롱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것이 싫고 그걸 나는 닫아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집사람은 꼭 장롱문을 이만큼씩 열어놓는다고요. 그럼 크게 그렇게 못마땅한 이제 그런 내용을 쓴 시가 이제 5, 6, 7, 9 나를 불안케 한다 이 시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집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시집으로 한국 시협상을 받았습니다. 그 굉장히 이 한국 시협상은 한국 시인협회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한국 시협상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시단의 경력이 좀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과분하게도 제가 그때 아주 젊은 나이로 아마 젊기로는 제일 젊지 않았을까 지금도. 대단하시네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 시협상을 받은 시집이 이 5, 6, 7, 9는 나를 불안케 한다 하는 이 시집입니다. 네, 그게 이제 97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시집, 두 번째 시집하고 세 번째 시집 사이에는 한 1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이 시집을 냈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97년에 내고 2013년이니까 벌써 16년 정도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참 너무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고 학교에서 이상하게 뭐 학교 행정 보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처장 뭐 해서 뭐 부총장까지 이제 했는데요. 꼼꼼하시고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를 잘 못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어떤 성과나 보람이 있는 일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생의 어떤 부분을 또 포기하는 그러한 일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살아왔던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또 참 보람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했던 보람 있는 일들이었지만
또 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아쉽고 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게 시인데 여기 이제 낮술 한 잔을 권하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시든데요. 네, 이게 더군다나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요. 네, 엄청 많아요. 낮술 좋아하는 분들이 낮술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이제 시로 먼저 발표했던 낮술 한 잔을 권하다라는 시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 시가 또 상을 받았어요. 한국 시문학상. 한국 시문학상을 이제 받았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또 의미가 있고 해서 이 네 번째 시집을 낼 때는 이 낮술 한 잔을 권하다라는 이 시집으로 했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있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제 어머니가 일본어로 제 시를 번역한 시집이 어머님이요? 네. 박상천 한일 대역 시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분이 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하셨네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제가 쓴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쓴 글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조악하기는 하지만은 제 개인 동시집을 하나 내주셨어요. 인쇄를 해서 푸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동시집이었는데요. 시인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어머니의 영향이 좀 많았죠.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박종현 선생님이라고 아동문학을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죠. 그 아동문예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시고 오랫동안 아동문학계의 참 원로시죠. 그분이 제가 다니던 여수에 처음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해가지고 저를 만나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오랜 기간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종현 선생님도 계셨고 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그런 어머니 또 박종현 선생님 그런데 굉장히 제 어린 시절에 이 글 쓰고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쳐 주셨던 분들이죠.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셨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시들을 선해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들을 선해서 그걸로 일본어 번역을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시집이네요. 그러셨네요. 그 선생님 시를 한 편 들어보고 싶은데요. 낭송을 한번 어떤 걸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낮술 한 잔을 권하다라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산문시라서 낮술 한 잔을 권하다. 낮술에는 밤술에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거나 뭐 그런 것. 그 금기를 깨뜨리고 낮술 몇 잔 마시고 나면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햇살이 황홀해진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졌듯 낮술 몇 잔의 세상은 환해진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금지선 앞에서 멈칫거리고 때로는 그 선을 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것.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 선이 오늘 나의 후회와 바꿀 만큼 그리 대단한 것이었는지. 낮술에는 바로 그 선을 넘는 짜릿함이 있어 첫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입술에서부터 싸하니 온몸으로 흩어져 간다. 안전선이라는 허명에 속아 의미 없는 금지선 앞에 서서 망설이고 주춤거리는 그대에게 오늘 낮술 한 잔을 권하노니 그대여 두려워 마라. 낮술 한 잔에 세상은 환해지고 우리의 허물어진 기억들, 그 먼 옛날의 황홀한 사랑까지 다시 찾아오나니. 네, 이런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아주 좋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한양대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보니까 선생님 쓰신 글 중에서 시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네네. 시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국문과에 있었고 또 학생들 가르칠 때 시론이나 이제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시에 관한 그런 그 이론적인 글도 제가 쓴 게 꽤 많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그런 걸 모아서 책으로 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저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 지금 읽은 시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쓰는 말이죠. 일상에서 쓰는 말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어를 그대로 쓰면서 그 일상의 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생각, 새로운 느낌, 뭐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낯설게 하기니 뭐 이제 그런 언어를 쓰죠.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일상의 어를 가지고 일상 자체를 낯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어가 가진 어떤 기능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낮술 한 잔을 권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말 낮술 한 잔을 권하고 싶어서 낮술 한 잔을 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일 마지막이 이제 마음에 드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핵심은 그 안전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선을 우리는 너무 뭐 지하철의 안전선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틀, 그걸 이제 안전선이라고 했을 때 그 틀 속에 항상 갇혀서 안심하고 있거든요. 갇혀 있으면서 안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낮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어떤 뭔가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 저도 잘 그걸 못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가 안전선이라고 금거놓은 그것을 깨트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정말로 내가 낮술을 권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시의 이론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낯설게 하기, 뭐 비틀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쓰신 그 시는 색다른 것을 체험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쓰신 글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새롭게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새롭게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새롭게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낯설게 하기라는 이제 이론이죠. 근데 모든 예술이 그건 시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은 우리가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도 세상을 모델로 해서 그렸지만 그것이 세상은 아니거든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예.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음들을 가지고 만든 거지만은 그 음악은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시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쓰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언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시를 써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읽으면 훨씬 더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5번째 시집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 계획을 하기는 올해 이제 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쓰고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내신 게 2013년이니까 거의 또 10년 돼가네요. 또 10년이 거의 다 돼가죠. 올해 내셔야 되겠는데. 네, 올해는 이제 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뭐 지금 한 30~40편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썼던 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적어도 대개 한 60편은 있어야지 그래도 한 권, 저는 이제 시집을 한 60편 정도로 한 권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도 한 20~30편은 더 써야 되는데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정년하셨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